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디피스 서동엽입니다. 오늘은 세균, 미생물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러면서 의학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날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초기 현미경은 우선 광원이 전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1600년대에 아주 열악한 돋보기를 몇 개 연결해서 하는 그런 현미경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눈에 안 띄는 물체를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콜크마개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됐죠. 대개 이때까지 얘기한 거는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대체적으로 미생물이라든지 세부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귀신에 의해서 그런다든지 종교적으로 벌을 받는다든지 나쁜 공기에 의해서 병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현미경이 1660년대 로버트 후크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아주 열악한 현미경으로 콜크마개 조각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1676년에 네덜란드의 레벤후크라는 렌즈를 다루는 수리공이 아주 엉성한 현미경을 만들어 가지고 박테리아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생물 병인론에 기여한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네 분을 꼽고 있어요. 제일 효시가 되는 분을 이그나스 젬멜바이스라는 헝가리 출신의 오스트리아 사람의 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 파스테르, 여러분들이 파스테르 연구소로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유를 저온 멸균법을 개발한 그런 파스테르, 그 다음에 영국의 외과 의사인데 상처 치료를 할 때 소독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조셉 리스터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테르와 같이 여러분들이 코흐라는 분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독일 세균학자인데 탄저균이나 결핵균 같은 균을 직접 발견한 아주 훌륭한 이제 업적들을 남긴 분들입니다. 이제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은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가 합병이 돼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스만 투르키예가 동유럽을 점령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까지 넘볼 때는 헝가리까지 먹었고, 이제 그 제멜바이스가 활동할 때는 이제 그거를 조금 지났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출신인데 의과대학을 비의과대학을 다녔어. 오스트리아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공부를 잘해서 비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이제 요즘 같은 수련의로 남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면 그때는 인턴이라고 부르질 않았는데 이제 인턴 시절에 산부인과 분만병동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 부속병원에 입원하는 산모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제1병동, 제2병동 해가지고 거기에 부속실에서 분만장을 이제 여러 개를 운영을 했겠지. 근데 제1병동은 의사들이 분만을 직접 다뤘어요. 출산을 도와줬고, 제2병동에서는 산파들, 조산사가 분만을 도왔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의사가 관여를 한 데가 조산사보다 결과가 좋아야 하잖아. 근데 굉장히 사망률이, 산후열이 발생하는 발병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가지고 대개 4배가 더 됐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분만을 돕는 건 서툴르겠지.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산파들은 의학적인 기본 지식이 떨어지더라도 테크닉이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럴까를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의문을 이제 품게 됐어. 그런데 그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야콥 콜레시카 교수라는 교수가 산옥열 환자를 부검을 하다가 수술칼에 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인 학생이 옆에서 너무 이제 부주의한 행동을 해가지고 찔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찔렸는데 산옥열하고 비슷한 증상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뭐 열도 고열나고 의식도 잃었다 깼다 하고 발작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이제 그냥 뭐 식은땀을 흘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망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제멜바이스가 가만히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했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들 아까 내가 그 얘기를 산옥열 얘기하다가 뭐 피임도 안 되는 시대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의사도 가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복 입고 환자를 보고 수술도 하고 맨손으로 피를 묻히고 고름 이런 걸 다 손으로 직접 핸들링을 했으니까 이 균들이 사실은 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또 내가 어렸을 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그 세숫대야 있잖아. 그런 걸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있는 데서 진료를 하고 거기 가서 그냥 손을 씻고 그냥 수건에다가 손 닦고 또 다시 다음 환자를 보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비누칠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 19 때문에 그 손을 씻는데 5분 이상 씻어라. 그 다음에 비누칠을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정성껏 씻어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이제 이때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피고름을 만졌으니까 그냥 손만 씻고 말았겠지. 그러고 비누칠하고 그 고인 물에다가 하고 또 딴 일하고 거기다가 씻으니까 세균을 씻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세균이 전파가 되는 전염된 물에다 또 씻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뭔가 소독제를 써야 하지 않을까. 뭔가 같은 생명체가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독제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손 씻기를 갖다가 소독제를 권유를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염소 크로라이드가 포함된 일종의 석탄산 같은 종류. 이제 리스터가 석탄산을 썼지만은 이때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석탄산의 화합물을 가지고 소독을 했지만 손 씻기에 크로라이드가 섞여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손을 씻자고 주장을 했어. 근데 이제 교수들 입장에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의사가 뭐 이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이때까지 뭐 해가지고 그냥 무심히 지내왔는데 자기네 권위에 도전을 하는 그런 것을 봤잖아. 그래가지고 반대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손 씻기를 해보니까 1년 후에 사망률이 감소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일병동이 산모 사망률이 아주 12%가 1.27%로 감소를 하고 이병동 조산사가 분만을 도운 병동은 사망률이 3%에서 1.33%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1.27%나 1.3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숫자상으로는 조산사가 조금 많은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이 손 씻는 거는 이제 받아들이게 됐지. 왜 의사가 돕는 일병동의 산옥열이 4배 이상 많았냐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 그때 당시에는 부검, 사망을 했을 때 부검하는 게 대학병원에서는 의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죽어나갔어. 그러니까 그거를
해부를 해가지고 병리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걸 의학적으로 규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옷도 평상복을 입고 맨손으로 한다고. 그럼 거기 가서 부검을 하다가 애가 나온다고 연락받으면 막 뛰어와서 애를 출산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균이 묻은 상태에서 그냥 출산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씻더라도 병균이 있는 그 물에다가 고인물에 대충 씻고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금방 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9세기 전반까지는 그냥 이런 자연 발생설이 그대로 유지를 했어. 그러니까 소독을 해서 손 세척을 하는 게 의학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알았지만 실제로 병 자체가 뭐 때문에 생기는지는 아까 설명한 나쁜 공기 등등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긴다고 착각들을 쭉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장 바티스트 반 헬몬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연금술사로도 유명했지만 의사로도 유명을 했어요. 옛날에 연금술사가 의사를 겸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이제 이 사람이 살았던 게 한 1500년대 말부터 1600년대 중반까지 살았는데 이 생명체가 그냥 무기질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어떻게 무식하게 증명을 했나 하면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항아리 같은 데다가 썩게끔 만들었어. 흙옷을 넣든 이러면 그럼 사실 종갈도 생기고 쥐도 들락날락할 거 아니야. 근데 쥐가 거기서 찍찍거리고 나오면은 거기서 쥐가 탄생을 했다고 증명한 거로 학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자기가 과학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 벽돌에다가 톱니처럼 이렇게 깎아가지고 틈새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나락풀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하면 밀가루나 밥 가지고 죽 끓이듯이 우리 도배장판 옛날 할 때 그렇게 죽을 쏘가지고 했잖아.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부었어. 부어놓고서 다른 벽돌을 다 덮어놓으니까 그러고서 태양에 노출하니까 부패가 열이 많이 나니까 부패가 빨리 되겠죠. 이제 거기서 부패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증기 같은 게 나오는 걸 연기가 난다고 하면서 거기서 전갈 같은 게 이렇게 나오니까 다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어쩌다 한 마리 보였겠지. 그걸 가지고서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성이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게 계속 기조를 이뤘지. 1858년도 펠릭스 푸셀에는 그 프랑스의 생물학자가 멸균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플라스크 병을 가지고서 이제 가열을 시켜가지고서는 100도 이상 가열하니까 이제 생명체가 있으면 죽잖아.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생물을 물체는 모르지만 어떤 생명체를 죽인 다음에 놔놓으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서 했는데 파스테르가 이거를 이제 깬 거예요. 뭐냐 하면 멸균 상태로 만들어졌지만 그 다음에 먼지나 공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식에 기여한다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증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푸쉐 실험이 무균 상태가 아닌 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멸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걸 해서 이거를 증명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요 다음에 보면 이 병목 플러스가 푸세가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 가열을 시켜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다롱 끝까지 일단은 멸균 상태가 되겠죠. 그렇고 놔두어서 며칠이 지나면 이 사이로 다시 들어오겠지. 그래가지고서 멸균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체가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부패가 돼서 됐다는 거를 몰랐던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까 푸세가 실험한 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개념을 하면 이거를 끓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은 여기는 공기가 계속 들락날락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파스테르가 증명을 했냐면 이 상태로 끓이면 여기에 증기가 발생을 하죠. 수증기가. 그래서 냉각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수증기들이 액체가 물이 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막게 돼. 그러니까 공기가 여기서 들어오는 건 여기서 차단을 하죠.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도 이쪽에서는 부패될 일이 없죠. 그래서 파스테르가 화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증명할 기본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는 이때까지 미생물 병인론이 문제가 된다는 거를 우선 미세 생명체가 어디서 오는가, 그 다음에 식물하고 동물, 사람의 관련성에 대해서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생물 병인론의 개념을 입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무생체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에서 생명이 탄생을 한다. 그리고 종류가 이제 생명체가 워낙 다양하게 많다는 거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주변 환경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많다는 거를 이제 입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생물을 발견한 것보다는 1860년에 술이 발효가 되는 그런 기전을 이제 정확하게 화학적으로 밝혀요. 그래서 이스트 같은 효모가 알코올 발효의 기원이 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래서 저온살균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알코올 음료를 한 50도 내서 60도씨로 가열을 하면은 미생물들을 처리를 간단히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유를 갖다가 100도 이상으로 끓이면은 영양분 이런 게 전부 파괴가 되지만은 저온살균법에 의해서 영양분은 파괴를 시키질 않고 거기에 있는 균은 없애는, 살균을 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1881년도에 양의 탄저균 백신을 개발을 하고 85년도에 광견병 백신을 개발하게 됐으니까 균사체 죽여가지고 하든지 또 이런 화학적 처리를 해서 독성을 약화시켜가지고서 예방을 하게끔 접종을 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는 이런 업적으로 인해서 이제 아주 프랑스에서 영웅이 되는 이제 학자가 됐죠. 그래서 파스테르 연구소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신뢰받는 조직이 됐고,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생화학 교수 한 분이 파스테르 연구소에 가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생화학에 이제 기초를 깔아놓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게 파스테르 연구소 자체가 워낙 하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파스테르 연구소들이 분실을 이제 만들게 됐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스테르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생기니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아마 내가 기억하기 2000년 조금 넘었을 때는 2000년 전일 거야. 그리고 우리 세네갈 사업하는데도 파스테르 연구소가 다카르에 있잖아요. 이제 그 리스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수술 사망률이 66%라고 그랬어. 1800년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봉화지겸 같이 그냥 염증이 생겨서 칼로 절개를 해가지고 고름을 빼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큰 수술. 근데 이때는 큰 수술이 맹장 수술도 큰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암 수술 같은 건 거의 하지도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수술방에서 하는 큰 수술을 하면은 사망률이 66%니까 수술하면 3명 중에 2명이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느니만 못해. 왜냐면 수술 받느라고 고생하잖아. 마취가 발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생사람을 잡는 거거든. 양쪽에서 사지를 잡고 묶어놓고 이래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하는데 뼈 같은 거를 골절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수술하는 건 그래도 배나 가슴을 열고 수술하는 건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한번 지르면서 배를 이렇게 만져봐봐. 배가죽이 빳빳해져. 복압이 올라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배를 절개를 하면 창자가 밖으로 다 삐져나와. 그러니까 수술을 거죽에서 해놔도 뱃속에 집어넣질 못해. 창자를. 그러면 배를 닫질 못하잖아. 그러면 사망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좀 잔인하지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주요 사망 원인이 사실은 수술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총이나 대포나 칼이나 화살, 창에 찔려서 죽는 거에 비해서 병사들이 수술 때문에 사망하는 게 월등 많았어. 그러니까 총상을 입었거나 칼에 찔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야. 살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의 감염에 대한 부패의 원인을 이런 세균에 대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산소에 의해서 부패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워털루 전쟁 때 이거를 좀 따져봤어. 수술해서 사망하는 거하고 영국군이 전쟁에서 사망하는 거를 따져보니까 수술 사망률이 월등 높았어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는 사실은 안 받아야 하는 이제 일이 됐지. 근데 이제 조셉 리스터가 영국의 이제 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파스테르의 미생물 병인론을 읽게 됐어, 논문을. 그걸 보면서 이게 수술의 이런 문제점을 여기서 우리가 착안을 해야겠다 해서 1865년에 하여튼 뭔가 상처를 소독을 해서 거기에 있는 무슨 세균이 된지는 몰라도 지저분한 거를 소독을 해서 제거를 하면 감염이 덜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마침 11살 먹은 아이가 마차에 치였어요. 마차에 치였는데 다리에 무릎하고 발목 사이에 복합골절이 돼서, 복합골절이라는 건 하나로 톡 부러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조각이 났어. 그러면서 밖으로 상처가 났어요. 마차 바퀴가 지나니까 피부도 찢어지고 근육도 찢어지고 그랬겠지. 그러면서 뼈가 튀어나오고 그랬어. 11살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제일 문제가 마차로 인해서 흙 같은 게 다 상처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제 죽게 생겼지. 그래서 이제 보호자를 납득을 시켰겠죠. 그래서 석탄산으로 상처를 소독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내고 3일 만에 다시 붕대를 풀고 거즈를 풀고서 3일 만에 또 소독을 해가지고 염증이 안 생기게끔 만들었어. 이거는 100% 염증이 과거엔 생기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석탄산이 그때까지는 방부하는 데 썼어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방부제로 사용했던 거를 했어. 그래서 이 석탄산을 이제 리스터의 이름을 따가지고 기념하느라고 리스테린이라고 이제 화학명칭을 붙였는데, 이래서 이제 이 조셉 리스터가 소독의 아버지라고 이제 됐고, 그다음 이분이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수술을 잘하고 해서 수술법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근대 외과의 아버지라고 추앙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박테리아가 이제 이때 저거 하는 이제 부패에 관여하는 박테리아가 요즘은 리스테리아 박테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리스터의 이름을 붙였으니까 부패 소독약은 리스테린,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종류의 하나는 리스테리아 박테리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불의 영광을 돌리게 됐지. 그때 당시 이제 유방 수술 도구라는 게 뭐 유방암이나 이럴 때 보면은 좀 그냥 쇳덩어리에다가 지금 뭐 메스에 하면 칼날이 굉장히 얇은 거 여러분들 생물 시간, 동물 시간에서 썼던 그런 일회용 같은 거는 아예 없었고 쇠뭉치에 가서 이제 뭐 칼을 갖다 숫돌에 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썼겠죠. 그리고 유방도 저걸 하려면 유방에 그 바깥 테두리만큼 동그랗게 쇠붙이를 해서 그거로 꾹 누르고 안을 그냥 쓱 도려내고 이제 이런 식의 수술법을 썼을 때야. 그래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피부를 이렇게 꼬매는데 접합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랬을 때예요. 조셉 리스터 사진이에요. 굉장히 고집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집스러워. 자, 세균과 발병기 전에 이제 아까 얘기한 석탄산의 소독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독제가 이제 우리가 상처 소독할 때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옥도종길에는 노란색과 붉은색의 중간쯤 되는 것들을 쓰지. 그래 베타딘, 베타돈, 뭐 포비돈, 포타돈, 뭐 포타딘 이런 식으로 상품명으로 나와서 쓰는데 이게 이제 요드, 옥소를 갖다가 주성분으로 하는데 이게 단점은 색깔이 침착된다는 거 하고 사실은 열린 상처에 이 약을 바르면은 그 인체 기전을 조금 파괴시켜 조직을 파괴시켰는데 가장 약하게 파괴시키기 때문에 써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상처를 치료할 때는 열린 상처 속은 이거를 아주 희석시켜서 씻어내고 약을 바르는 건 주변 부분을 발라야지 돼요. 그리고 폭이 한 3cm 이상 넓이로 발라줘야 피부에 딴 데 있는 세균이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돼요. 이런 것들을 저수준의 소독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고수준의 소독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소독약으로 써서 인체에 쓰면은 불필요한 우리 몸을 정상적인 몸을 전부 파괴시켜요. 그래서 쓰면은 안 되는 건데 이제 옛날에 뭐 알코올 소독도 하고 그랬죠. 근데 알코올 70% 이소프로필 같은 경우는 기구 같은 거는 써도 되지만 사람 몸에는 쓰면 안 돼. 하다못해 우리 그 렌즈 컨택트 렌즈 같은 거 금방 손상 입혀요. 그래서 가연성이기도 해서 발화성이 있어서 문제도 되고, 그다음 포르말데히드도 사실은 소독 살균제로 쓰지만 대개는 그 부패 방지제로 방부제로 많이 쓰고, 그래서 이것도 규제 약품이라 위험도가 있다는 게 항상 있으니까 이런 것도 쓰면 인체에는 안 돼. 그 다음에 글루타르 알데히드도 여러 가지 화학적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할 땐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고, 이제 중수준 소독제를 사실은 조금들 썼는데, 근데 염소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표백제도 되고 부식성도 있고 유기물에 대해서 비활성화도 시키고 쉽게 변질도 시키지만, 이런 염소를 이제 딴 거하고 연결을 해서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고 약독화시켜 가지고 쓰면 돼요. 페놀 같은 경우도 결핵균 살균제로 쓰고 피부 염증 살균제를 쓰는데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화상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호장비 착용하고 환경 관련 도구에는 쓰지만 인체에는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수준 소독제하고 중수준 소독제는 인체에 사용하면 안 되고 이제 저수준 소독제에서는 이제 인체 소독약으로 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붕산수나 뭐 붕소수라고 알고 있는 과산화수소수 있죠. 이렇게 하면 거품이 나가죠. 허옇게 나는 거. 이것도 정상세포에는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이렇게 보호막을 제대로 돼 있는 데는 좀 써도 되지만 상처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드 두 번째로 얘기하는 혹은 요드포로 돼 있는 정균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베타딘, 포타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룩이 색깔이 침착이 되기 때문에 가구 같은 데 쓰면 착색이 돼서 안 좋아. 이게 베타딘, 포타딘, 포비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쓰는 건데 현재 나와 있는 소독약 중에는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수술할 때도 우리가 손 씻고 그러는 건 다 이거 가지고 하는데 대신 굉장히 희석돼 있지. 상처 소독약보다 굉장히 옅은 묽은 거를 가지고 사용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후 얘기를 해야 하는 1874년에 이제 이분이 양탄저병의 탄저균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으니까 균의 생애 주기까지 이제 규명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현미경이 많이 발달을 했다는 거가 이제 우선 시기적으로 좋았지. 1600년대 현미경 같은 거 가지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현미경이 일단 많이 근대화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가장 잘한 거가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에다가 어떻게 도마를 만들까 하는 도마하고 염색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이제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도마를 하고 해가지고 균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 탄저병은 사람한테도 간혹 발생해요. 양이나 이런 동물에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게 이제 고프가 워낙 훌륭한 미생물학자인 거로는 소문이 나니까 뭐 양 탄저병으로 양들이 많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좀 규명해 달라는 그런 의뢰가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러고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를 인수 공동병이라고 그러죠. 사람 인자에다 동물수. 근데 이 탄저병은 특색이 좀 있어. 이 탄저균이 흙이나 이런데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면 전염성을 갖는 것보다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아주 묘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포자를 형성을 해가지고 공기나 수분이 부족한 흙속 같은 데에서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도 생존을 하게끔 아주 변신을 하는 변신의 천재예요. 그래서 이 포자가 흙 속에 있다가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이때 치명적인 아주 능력을 가진 그런 박테리아로 전환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들이 그 목초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상처 입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 포자에 있는 탄저균이 이제 양의 상처에 들어붙으면서 박테리아를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병을 일으킨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탄저병 자체가 한 26% 정도 사망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균이죠. 그리고 1882년에 결핵균을 발견해. 이제 동물로 해가지고 해서 자꾸 테크닉이 이제 좋아지니까 결핵균을 발견하게 되는데 결핵은 사실은 전신적으로 병이 생겨요. 피부부터 시작해서 뭐 피뿐만 아니라 뭐 간에도 결핵이 생길 수 있고 창자에도 생길 수 있고 뇌에도 결핵이 침투하고 해가지고 뭐 매독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결핵균을 고후가 발견을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염색 방법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그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 결핵 반응 검사한다고 여기다가 주사 맞아가지고 하는 걸 튜베르클린 반응 검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뻘겋게 1cm 이상 보르면 결핵에 걸렸거나 또 좀 더 세부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그러고, 그런 게 없으면은 결핵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투베르클린을 추출을 했는데, 코후는 치료법으로 사실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치료보다는 검사하는 진단에 활용을 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됐지. 그 다음에 1883년에 콜레라균을 드디어 발견을 해. 콜레라라고. 근데 사실은 비브리오 콜레라는 먼저 알아낸 사람이 있었죠. 그렇지만 학명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서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거를 한 거는 코후야. 그래서 코후가 제대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코후가 이래서 이제 아주 훌륭한 가설을 만들어내 가지고서 확립을 시켜. 그게 뭐냐면 이 미생물 생명체가 진짜 그 병하고 관련이 있나를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4가지를 얘기했어. 뭐냐면 모양이 다 생명체가 똑같은 모양이어야죠. 그래서 동일한 형태하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냐를 이제 우선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콜레라균이라든지 결핵균은 다 똑같은 모양을 가져야 맞는 거야. 다른 모양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콜레라에서 이 균이, 이 생명체가 다 발견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딴 병에서는 이 균이 발견이 되면 원인균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발생이 된 걸 딴 동물한테 동물 실험을 할 때 이식을 시켰을 때 이 균이 거기서 증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균을 다시 재발견이 되느냐. 그러니까 배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형태로 분리가 되느냐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딴 생명체 동물한테 주입을 시켰을 때 정말 동일한 질병이 발생을 하느냐를 가지고 코후가 이런 가설로 모든 의학자들한테 동의를 얻게 돼.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우선 사람의 병에서 병균을 추출을 해서 동물한테 줬을 때 인수공동병이 아니면 안 생기겠지. 사람한테만 생기고 동물에는 안 생기는 거는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형태로 분리배양이 되느냐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99% 이상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후의 가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이제 결핵균이 막대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배울 때 구균, 간균하고 배웠어. 그래서 간균은 막대균이고 구균은 동그란 알균이야. 동그랗게 생겨서. 그래서 결핵균은 간균이야, 막대균이야. 그래서 요거는 밑에 그림은 실제로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가늘게 보이는, 조금 붉은 듯이 가늘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핵균이고, 이 결핵균만 많아가지고 확대를 시켰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 세균학의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나 하면 진짜 적어서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수준까지 되는 아주 극히 미세한 라이노바이러스 같은 미생물까지 관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더 적은 게 있을런지 모르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의 유전체를 해독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알게 됐어요. 그럼 사람이 몸의 세포가 대개 한 10조 개 전후로 얘기해. 어떤 사람은 20조 개 뭐 이러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은 세포의 10배 이상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글우글한 미생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조 단위가 아니라 100조 단위 이상이 되는 거를. 근데 대부분 99.99% 이상은 발병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하고 서로 생존 관계를 도와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도와주는 미생물이 장 속에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고. 그런데 이런 조그만 미생물 자체의 유전체가 하나둘이 아니야. 몇만 개, 뭐 10만 개, 20만 개, 100만 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내가 논문을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이런 유전체 차이를 보면 10%가 좀 안 되는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대.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살면서 갈등 같은 거가 이루어지는 건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해를 하는 거지. 참아주고 서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서 서로 맞춰가지고 억지로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시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생물의 이제 기능이 대부분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건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소화나 면역 대사작용이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 극세에 이제 미생물만이 병원체로 활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우리가 이제 탄자니아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손 씻기 감염 활동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서 이게 손 씻기라는 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산옥열 때문에 얘기하고 수술 관계로 옛날 얘기를 해서 이제 이해를 했을 텐데, 왜 이게 이때까지 제대로 안 됐나 하면은, 우선 손을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여자들이 굉장히 그런 편견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물을 덜 묻히고 뭐 보습제를 많이 쓰고 뭐 이래. 그래서 손 씻는 거를 좀 너무 자주 하는 거를 꺼려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세면대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근데 사실은 세면대가 곳곳에 있으면 좋겠지. 병원에. 근데 사실은 요새 곳곳에 있어요. 최근에 병원에 근무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젊었을 때나 1980년대까지도 입원실에 세면대가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았어. 복도에 세면대 없었어요. 화장실에 세면대 있고, 그다음 간호사실 스테이션에 세면대가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제 규격의 병원이 이제 심사를 받게 되니까 복도에도 세면대를 만들어 놨지. 대학병원들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심사에 통과해야 하는 대학병원들은 다들 가지고 있고, 병실에도 하나가 아니라 들어가는데 저쪽 멀리 있는데 다 있어. 화장실에도 있고. 그래서 세면대가 제대로 손을 씻을 만한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한 위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세면대 자체가 워낙 부족했다는 게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일이 많다가 보니까 손 씻을 틈이 없어. 그 문제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가이드라인, 그런 규범에 대한 그거가 상당히 갖춰져 있지도 않은 데다가 있어도 그냥 장식물로 생각하고 무심하게 그냥 해서 심사받을 때만 하다가 심사가 끝나고 나면 안 하는 그런 처지들이 됐죠.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보다는 큰 생명체야. 그래서 아까 구균, 콕사이라든지 막대균, 바실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파이로히타, 비브리오, 그 다음에 리케치아,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등등 많아요. 박테리아가 그 구균이 이제 포도상구균 이런 게 되게 상처염증 유발시키는데 하고, 연쇄구균 같은 거는 목에 편도선염 같은 인후통이라든지 성홍열, 류마티스열, 폐염, 피부감염 이런 데 관여를 많이 하고, 쌍구균은 이제 쌍으로 이루어진 그
동그란 것들이 있는 거가 이제 세균성 수명염, 그 다음에 임질 성병, 폐염 이런 것들이고, 막대균이 이제 파상풍이나 그 보툴리즘 독소증이라는 건 그 깡통 있지, 캔 음식 같은 게 부패하면 잘 이렇게 되고, 가스괴죠. 그 상처가 막 부풀어 올라서 썩는 냄새 나고, 공기주머니 같은 게 막 생기고 이러는 것들, 그러면 사망하는 거, 결핵, 백일에 살모넬라, 요거는 장티부스, 그 다음에 폐염, 중이염 같은 경우고, 스파이로헤타는 매독기 제일 유명해요. 라임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비브리오균은 콜레라고, 리케치아는 뭐 로키산 홍반열 같은 것들, 크라미디아는 질염을 주로 남자는 잘 안 걸리고 가렵고 그런 것들 성병이에요. 림프융 가종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균, 요게 이제 무좀이 이제 곰팡이야. 그래가지고 사상균은 이제 아스페로길루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백선증이라고 나오는 게 무좀이야. 그래서 피부진균인데, 무좀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발에만 생기는 거로 하잖아. 손에도 많이 생겨. 그래서 주부습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타구니에 가서 뻘겋게 됐다 꺼멓게 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무좀이에요. 그리고 몸에도 어르액이라고 생기는 것도 다 무좀이야. 그래서 손톱, 발톱에도 무좀이 생기는데 두꺼워지고 푸슬푸슬해져. 그러면서 이 각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살을 파고드는 듯이 되고 그렇게 되는. 근데 이거는 바르는 거 가지고 치료가 안 돼요. 꼭 먹는 약을 써야 하는데 워낙 간의 독성이 심해서 좀 치료하기가 어려워. 그래, 매니큐어도 바르는 연고보다 효과는 있죠. 매니큐어도 성공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좀이 왜 재발을 하느냐 하면 피부 밑에 침투를 해. 그래서 거죽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죽이 멀쩡해지면 여러분들이 약 바르는 걸 끝내는데 2주 이상을 더 발라야지 돼. 그래도 치료가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그러고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아까 포자 형성 얘기했지, 탄저균. 그런 식으로 피부 밑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습하고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이래가지고서 접촉이 살길이 붙어 있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여자들 하면 유방 밑에 여기 겹치는 부분 있잖아. 이런 데도 잘 생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효모, 요거는 이제 캔디다증, 이것도 캔디다이아시스도 이게 질염을 일으켜 굉장히 가렵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이제 그 인플루엔자, 독감, 전염성 간염, B형 간염, 뭐 A형 간염, 다 C형 간염, 광견병, 소아마비, 에이즈,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요. 기생충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거야. 오늘은 이제 세균과 발병 기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강의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